자, 그럼 제71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번 임시국회 들어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습니다. 이 앞에 보시겠습니다만 법사위 고유 법안이 717건이 계류되어 있고 하위법이 192건, 그 중에서도 120일이 경과된 건까지 하면 120일이 경과된 것만 해도 27건에 이릅니다.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들을 모조리 출석시켜놓고 법안 심사를 하는 건지,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건지, 국정감사를 하는 건지, 대국민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건지, 법사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공세로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촉구했던 임차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나 우편 배송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편법 개정, 성범죄자 학생 상담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그리고 생계곤란 소상공인 공제금 압류 금지 전용계좌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 화재공제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상호저축은행 일부 개정 법률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쌀 수매가를 현실화하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 육아휴직급여 국가지원 의무화를 하는 고용보험법,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이런 법들, 정말 민생 법안들, 발등에 부린 민생 법안들을 모조리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보십시오. 이게 옆에 쌓아놓은 게 타위법입니다. 192건. 이거 왜 도대체 처리 안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자구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무슨 상원입니까?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위임해 놨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당 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방위법까지 47, 8건이었는데 그거 너무 많다.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많이 처리하냐? 그거 빼라. 그래갖고 과방위법 15개인가 16개가 다 빠졌습니다. 12월 말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법을 처리하는데 45개, 46개도 많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마 세무사법 처리한 것 때문에 법사위의 대부분인 변호사님들께서 이 처리 과정에 불만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들 이해관계 대변하는 데입니까? 정말 그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언손 꽁꽁 언손을 비벼가며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편 노동자들이나 학자금 상환 족쇄의 꿈도 희망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소리, 상가 세입자들의 저 눈물 흘리는 저 눈물, 이번에 손가락 잘린 뭐죠? 궁중족발 그 사장님의 그 아픔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강 건너 불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법사위에 누구 감정이 있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현안법들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고도 국민들 앞에 국회가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들 통과시키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사위에 의한 입법 행포를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원 노름에 민생 개혁 법안이 사장되면서 눈물 흘리며 상처받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뿐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는 타상임위 법안만 무려 194건인데 이러한 입법 마비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국회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입니다. 주요국 의회 어디에도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국회 개별 상임위위원들의 소중한 입법 논의 결과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 개혁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만큼 이견이 없는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단체로 방통위에 찾아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운운하며 황당하고 엉뚱한 생트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방송 공영성 회복에 반하는 제1야당의 무력 시위이고 부당한 외압 행사입니다. 비록 견해가 달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난 9년간 수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의 불편한 발언을 이유로 해직되고 뉴스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 쫓겨났을 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권력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방송 장악을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개혁적 보수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대의 진전을 가로막는 수구적 행태를 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제대로 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헌의총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부 형태와 관련한 의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개헌 이슈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고 정치 구조는 물론 사회 경제적 파급력도 큰 만큼 세심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입니다. 87년 민주화로 쟁취한 대통령제 직선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개헌의총에서는 여러 정부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형태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이고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인 만큼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우리의 정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개헌과 관련된 1차 의견 청취 작업은 일단 마무리합니다만 추후 당론 채택을 위해 추가 의총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그 절차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해 당론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개헌 일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특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평창올림픽 5대 핵심 목표인 평화올림픽에 부합하면서도 이번 대회가 어떤 올림픽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제안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미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군사 당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또한 상호 이해 아래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평화의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아마 답답하신 마음에 하신 말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빨리 제 할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될 그 김태년 정책위기장이신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자님들 아시지만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몸 컨디션이 영 아닌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신 것만도 대단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은 김태년 의장 모두 발언은 다른 뜻이 아니라 순전히 감기 몸살에 의해서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 불화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네, 자 오늘 현안 발언을 가겠습니다. 박헌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분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이는 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또 선거 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의사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연초부터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썼습니다. 국회 예비비로 1차로 8억 4,400만 원, 2차로 51억 8,200만 원, 총 60억 2,600만 원을 편성받았고 이 중 약 18억 원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2억 원은 개헌에 대한 대국민 홍보비인데 홍보업체는 이미 선정해 놓고 계약금 집행만 아직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 홍보비 예산 집행부터 막아야 합니다. 하지도 않을 개헌을 위해 국회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요구처럼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2018년 국회 예산에서 또 개헌특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개헌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막대한 예산만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돈만 들이붓는 격이고 개헌특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개헌특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특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알리바이성 그런 시간 벌기용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약속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운영이 일방적 소집과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날 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가 전혀 없었고 안건도 없었고 위원장도 없었던 산무회의였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하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도 하지 않은 채 출석을 안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정치쇼이고 황당무계한 코미디를 벌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출석 대상 기간에 사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미숙함을 보여준 것이고 국회 운영위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 연예인처럼 상대방을 정작 부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안 왔어? 라고 따져 묻는 코미디 집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출석 통보조차 없었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비서실장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출석 요구조차 없이 정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 공세야말로 새해부터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국회 적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 국민적 지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워스트 대상은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상임위 법안을 계류가 아닌 억류 중이라는 탄식이 나오게 만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운영이 일방적 소집과 절차 무시, 언론 플레이와 정치쇼를 벌인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 그리고 5.18 법안 미처리 뺑소니 국방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에서 동료군에게 청와대 오더를 받았냐,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냐 라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비하성 발언을 10번이나 언급한 장제원 의원이 워스트 대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게 시중의 여론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달게 받으시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고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박홍근 수석께서도 굉장히 아침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조 위원장, 김경엽 위원께서 현안으로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주장을 하던 자유한국당의 최근 계속되는 외교 관련 행보와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흠집내기를 넘어서서 외교를 방해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는 전술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전술에 구걸하고 코리아 패싱, 반미 친북 정권 운운하며 한미 공조를 이간질하더니 그 소속 단체장은 위안부 소녀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한중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또 이 시기에 당대표는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과 핵 동맹을 주장하고 가히 참 황당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채질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아련 조공 외교라고 비하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근거 없는 국교 단절설을 유포시키는가 하면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서민식당 행보를 혼밥, 홀대 운운하면서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도 예정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찬 거부 운운하면서 역시 한중 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는 밥 먹고 패션쇼 하는 게 외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망쳐놓은 외교 참사를 수습하여 정상화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외교 성과를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이간질하며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 아예 이번 기회에 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이 아닌 자해한국당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정희 오정재 위원장.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약 463만 명인데요. 노동자 4명분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고요.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소, 경비,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또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이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들 그리고 관련 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도 좋고 사장님도 좋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은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정부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잘 협조해서 현장에서 효과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이훈 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말썽 많은 신현구청장님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님께서 참예원의료재단이라는데 이사장님한테 수년간 측근들의 취업 청탁을 해온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참예원의료재단은 426억 원을 투입해 개원한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구청장님이 아마 자신의 구청장 직분을 이용해 이 의료재단을 상대로 수년간 취업 청탁 갑질을 해온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수사와 법적 심판이 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은 자신의 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킨 사례도 있고, 지역구민을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수년간에 걸쳐 대거 취업 청탁을 벌여왔으며, 구청장 구립병원의 위탁 운영기관에 수년간 취업 청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에 취업 청탁하는 것이 일상화된 정당이고, 취업 청탁 DNA가 뼛속까지 스며든 정당이 드러났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아온 정당이 드러난 것입니다.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서 우리 취업 고통에 눈물 흘리는 취업 준비생들의 허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275개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9개 공기업, 즉 전체의 94%입니다. 2,200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채용 비리가 물론 전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인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유서에서 품에 있던 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마침 또 그 초등학교가 제 아이도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되고 나서 저도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교육당국에게도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어른들의 무관심과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그런 그 행정당국, 교육당국의 그런 특히 어른들의 그런 태도가 아이들의 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유서의 내용이
그 한 구절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도 크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투명하게 해결돼서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세월호 또는 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과 사람 중심의 그 문화 정착에 대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그 어떤 의문사, 지금 현재로서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사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가장 이 미숙아들이 있는 이 미숙아 보호 그 환자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이 치료실에 관련된 어떤 위생 절차 또는 출입 절차가 매우 허술했다는 것은 지금 몇 가지 사실로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그 해당 병원의 어떤 그 미숙한 일처리는 물론이고 사후에 유가족들에게 대하는 그 병원 당국의 관계자들의 태도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7줄짜리 해명서를 가져와서 설명하거나 유족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서 마지못해 자리를 갖는 등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신생아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님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신생아에 대한 어떤 보호실 또는 우리 병원에서의 위생안전 상태에 대한 매뉴얼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가 통과돼서 트럼프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가 역전됐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효세율은 미국이 그 전에 한국의 18% 정도 수준이 불과한데 미국은 35% 정도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세율에 있어서는 미국이 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 이 감세에 대한 효과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감세 효과에 대해서 미국의 대다수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도리어 그 경제 성장 효과보다는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감소 효과만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이 대규모 감세를 했던 것이 레이건 정부 시절하고 부시 정부 시절인데, 공통된 현상은 레이건 정부 시절에 소위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대폭 확대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부시 정부 시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금융위기 사태를 비롯해서 큰 폭의 클린턴 정부 시절에 확보했던 충분한 재정 안정 건전성이나 재정 안정 문제가 후퇴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만 남기고 오바마 정부에게 그 빚을 떠넘겼다는 사례가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EU 국가들은 이런 조세 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일방적인 어떤 그 조세 회피처를 찾아다니는 행위라든지 또는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감세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낙수 효과보다는 증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2008년 금융 이후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겠지만 미국이 감세를 했다고 우리도 감세를 해야 한다, 이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이러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조가 내년도 재정 운영 방침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